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 뭐 관리처분계 기준 해봐야 종전 토지 건물 대신에 새로운 대지 건축물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게 몇 글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원칙 돼 있죠. 원칙.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종전권 토지라고 부르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밑줄 한번 볼까요?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적, 이용상황, 환경. 면이환이죠. 자, 우리 환지계획에서는 혹시 위지면 토수리환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면이환 이렇게 돼 있네. 자, 면이환만 고려하는 건 아니죠. 그 밖의 사항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밑줄 한번 볼까?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 합리적으로 이용 이렇게 돼 있죠.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 이 좋은 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틀릴 수가 없지. 균형 있게 배분돼야지. 그러면 뭐 균형 없게 배분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예배가 되는데, 자, 밑에 주의해가지고 위치는 수립 기준의 필수 고려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시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세 가지만 고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의고사 보면은 여기는 위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문제 모의고사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하고 넘어가야지. 절대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각해봐. 아파트를 주는데 내가 몇 동 몇 톤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거야. 토지도 그렇고. 여기도 정비사업도 토지 준다니까. 합리적 이용을 위한 조정이죠. 정환권, 감환권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환지, 환권이란 말을 제가 첫날 한 적 있죠. 그 환권을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라 생각하시면 돼. 권리로 돌려주는 거니? 그러니까 환지 계획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지나치게 좁거나 돼 있죠. 좁거나 동그라미, 넓은 동그라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정환권, 감환권 적혀있는 거 있잖아. 동그라미 1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 돼 있죠. 토지 또는 건축. 환지계획하고 차이가 건축물이 나온다는 것밖에 없어. 지나치게 좁으면 뭐 하면 돼요? 넓혀주면 되지. 이걸 환지로 치면은 뭐 정환지지, 정환지. 여기는 정환권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지나치게 넓으면 뭐 하면 돼? 넓으면 좁혀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넓히거나 좁혀. 밑줄.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그러니까 뒤에는 토지라고 안 하고 대지라고 했죠. 대지 건축물이 뭐가 되도록? 적정 규모가 되도록. 너무 좁으면 넓히고 너무 넓으면 좁히고. 우리 환지 계획할 때 너무 좁은 땅은 과소 토지가 안 되도록 넓려서 정환지 할 수도 있고 환지 대상에서 아예 재배시켜 볼 수도 있죠. 여기도 똑같아. 2번 보세요. 너무 좁은 토지, 좁은 동그라미.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이나 그 다음에 한번 끊어줍시다. 정비구역 지정 후 밑줄.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 밑줄. 분할 동그라미. 이자에게는 현금 청산을 했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을 2개를 적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죠. 너무 좁은 건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면적을 넓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쉽게 이해가. 그럼 뭐만 주의하면 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자도 뭐다?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그 기준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 자, 무슨 말이에요? 조합이 언제 나와?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이 나오잖아요. 정비구역이 우리 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을 이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날.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이 기준일이다. 구역 지정한다는 사실을 안 날이다.
구역 된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지정고시 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 다음에 개발법 하면은 3월 과정에 또 이야기할 거야.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한다는 소문만 나면 투기가 발생해. 저 동네 개발에 그래 소문만 나면 투기가 발생해. 정비 사업도 소문 나면 투기 발생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런데 개발 사업에 비해서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다 없다. 많지. 요즘에 재건축한데도 그냥 분양 신청 안 하고요. 돈 받아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왜?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면 몇 억씩을 더 내놔야 돼. 그러니까 돈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개발에 비해서 정비사업은 경기가 그다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개발사업은 소문만 나면은 그날을 기준으로 잡아. 그런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고시됐죠. 이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땅을 쪼개잖아. 토지를 쪼개면은 그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분양권 없어요. 돈 줘서 내보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했기 때문에 문제야? 그럼 분할 안 하고 정비구역 지정되고 분할 안 하고 내가 한 필지 땅을 샀어.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조합은 돼 안 돼? 되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정비구역 지정됐다고 못 사고 못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고 팔아도 돼. 사고 팔아도 돼. 그런데 분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 필지가 두 필지로 쪼개지는 순간 소유자가 두 명이 돼버리잖아. 분양권이 두 개로 되어버린다고. 분양권이 두 개로.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후 무슨 토지?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도 중요하지만 분할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이자도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환지 계획 생각하면 똑같아.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 이는 환지하고 똑같아. 너무 좁은 토지 있죠? 괄호 문구세요. 너무 좁은 토지.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토지 놓고 하는 얘기야. 토지 가진 자에게도 토지 돌려주거든, 대지 돌려주거든. 그러면 너무 좁다는 거야, 토지가. 그럼 맨 처음에 뭐 할 수 있어? 토지를 가름하여, 넓혀 돼 있죠, 넓혀. 넓혀, 거기 1번이야. 넓혀.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이 2번이야, 보상. 그 표현 자체가 우리 법 조문을 왜 이렇게 수정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수정하고 나서 이상해졌어.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한다. 한 문장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토지를 너무 좁으니까 뭐 할 수 있고 넓혀줄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좁으니까 토지에 가름해서 뭐 보상할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 있죠. 괄호로 문구 보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환지 방식에서 입체환지라고 봤죠? 입체환지. 예. 그러면 정비사업에도 토지 가진 자에게 입체환지에 해당하는 거 건축물 주는 거 한다 안 한다? 한다. 토지 대신에 건물 줘요 안 줘요? 준다. 준다. 너무 좁은 토지는 세 가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환지 계획하고 비교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해가지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밑에 3번 주택의 공급 기준입니다. 자, 주는데 이번에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뭐예요? 주택이죠. 주택 동그라미. 얘는 주택을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재건축이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재건축이 2002년도까지는 주택법, 2002년도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했었거든. 그 법이 주택법이야. 그 법에 있었어요. 지금은 리모델링은 현재도 그 법에 있죠. 그럼 그 법은 공익사법이 아니라니까. 주택법은. 근데 그 재건축이라는 놈을 질질 끌고 이 공익사업법인 정비법으로 끌고 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의 재건축 투기 막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비법은 그러면 어떻게 투기를 막겠다는 얘기냐? 100채를 갖고 있어봐라. 한 채밖에 안 줄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도 많죠. 돈이 있으니까 정보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재건축한다? 미리 딱
소문나면 알게 되면 거기서 아파트를 여러 수십 채를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아파트당 최소 뭐 1, 2억은 장난이고 그죠? 몇 억씩은 떨어진다. 한 채당 그러면 1억씩 떨어진다고 치자. 만약에 20채를 샀다. 그러면 가만 앉아서 20억을 땡기지. 가만 앉아서. 그걸 우리는 부동산 재벌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두드려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만들면서 재건축도 니도 재개발처럼 끌려와서 100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밖에 안 주겠다는 거야. 나머지 좀 돈으로 해주겠다는 거거든. 그게 정비법. 그러면 주택의 공급 기준 한마디로 한 채만 주겠다. 이게 공급 기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원칙 보실까요? 1세대 또는 1명. 밑줄. 1세대 또는 1명이죠. 그러면 한 세대 아니면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죠. 가로 문구 보세요.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명이 집이 많아. 아니면 한 세대가 집이 많아. 그러면 몇 주택 준다 밑줄? 1주택을 공급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건 1명이 중요할까요? 한 세대가 중요할까요? 한 세대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세대당 한 채밖에 안 줘. 아들, 딸, 며느리가 다 집이 한 채씩 있네. 한 세대인데 한 채밖에 안 줍니다. 한 집에 살 건데 뭐 한다고 집을 세 채나 필요하냐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세대, 같은 세대가 아니죠. 세대가 아니지만은 괄호로 또 묶어보세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 밑줄. 공유 잘 알죠? 공유. 도깨비 공유. 도깨비 공유는 전 세계적으로 1명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에 공유가 나오면 무조건 1명이다. 그럼 2명 이상이 집을, 토지를, 주택을 공유하고 있죠? 당연히 몇 채 준다? 당연히 한 채 주는 거지. 1주택만 공급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한 채만 준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정부에 따라서 예외가 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좁아졌을까 넓어졌을까? 많이 좁아졌겠지 또 예외가. 다음의 경우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명 이상이 1토지를 2명 이상이 1토지 공유 밑줄. 거기는 토지란 말이 중요합니다. 토지 동그라미. 거기는 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 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 토지 공유야. 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주택 X 이렇게 적어야지. 무슨 말입니까? 방금 위에서 토지나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한 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유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한 채밖에 안 주는데 토지 공유는 예외가 있어. 토지 공유. 토지는 면적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공유는 밑줄 시도 조례. 조례로 주택을 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조례가 없으면 한 채밖에 안 준다는 거죠. 조례가 없으면 한 채밖에 안 주고 만약에 시도 조례, 우리 정비법의 조례는 전부 시도 조례입니다. 정비법의 조례는 다 시도 조례인데 그 시도 조례는요, 대도시 조례를 줄여서 시도 조례라고 정비법에서는 불러요. 모르셔도 상관없고 전부 시도 조례.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는 토지는 공유하고 있어도 반드시 한 채만 주는 게 아니고 조례가 있다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은 안 돼요. 자, 납은 봅니다.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밑줄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말은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중요하겠죠. 박스 안에 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돼 있는데 리얼은 삭제. 리얼은 삭제. 기역, 니은, 디귿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 거꾸로 올라갑니다. 디귿부터 갑니다.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우리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공. 국가, 지자체. 우리 정비법에는 공사, 토지주택공사 등밖에 안 나오죠? 공사 몇 개? 2개. 우리는 왜 주택을 한 채만 주는 건가요?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공공이 투기할까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공공이 가진 건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니은 봅니다. 근로자 숙소 밑줄, 근로자 숙소, 기숙사 밑줄,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요거는 가진 것만큼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줘야지. 어쩔 건데 근로자 숙소인데 포개 살 수도 없잖아. 그러면 디귿은 공공이라서 가진 것만큼 주고 니은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뭐를 물을까? 기억을 묻겠지. 기억을 묻겠지. 자, 밑줄.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두 번째 무슨 사업? 재건축, 재건축 동그라미, 재건축, 재건축. 자, 거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뒤에는 다음에 보면 돼. 자, 무슨 말이냐? 재건축을 여기에 끌고 온 건 한 채밖에 안 주려고 끌고 왔는데, 근데 재건축은 그래도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재건축은 과밀억제 권역만 아니면은 과밀억제 권역만 아니면 가진 만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 뭐냐? 수도권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을 뭐라고 그래?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요.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몰라도 돼. 그 수도권을 나눌 때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어. 과밀억제 권역은 말 그대로 과밀되는 걸 뭐 하겠다고? 인구와 산업이 과밀되는 걸 억제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 이제 이 동네 복잡한 정신 없는 지역이야. 두 번째, 여기서 인구나 공장이 빠져나올 때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장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어. 성장관리.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의 인구와 산업이 어디로 빠져나와? 성장관리 권역으로. 그러면 성장관리 권역 지정된 동네는 앞으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네예요. 세 번째는 자연보전 권역이 있어. 자연보전 권역은 말 그대로 자연 보존하자는 거죠. 개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양평이나 여주나 이런 전원주택지 주로 수도권 옆에 그런 걸 자연보전 권역으로 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세 개로 나눠. 그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이건 수도권에만 있는 거니까. 부산 사람이 수도권에 그걸 뭐하러 알아? 근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국토계획법보다 이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그거보다.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 이걸 뭐라고 이해하느냐? 그냥 강남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강남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강남이라고 이해하죠. 왜? 이 재건축 잡는 목적이 강남 재건축 잡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재건축은 강남만 아니면 가진 것만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었어. 강남만 아니면 가진 것만큼. 그럼 부산에서 재건축해. 내가 집이 세 채야. 몇 채까지 줄 수 있어? 세 채까지. 다섯 채야. 몇 채까지 받을 수 있어? 다섯 채까지 받을 수 있다. 줘야 된다. 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집이 없으면 줄 수도 없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한다는 뉴타운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걸 전부 지금은 정비국 지정 후에 뭐 분할된 토지 취득하고 이런 기준이 마련됐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어. 지금 다가구를 다시 해도로 다 바꿔버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 분양 예정 세대수보다 초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버려요. 더 많아져가지고 재개발 못하고 포기되는 그런 동네도 속속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 얘기하다 그랬지? 하여튼 가진 것만큼 줘야 된다.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끝났는데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뒤에를 만드는 거야. 밑에 두 번째 줄 같이 붙여놨구나. 두 번째 줄 같이 봅시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밑줄 긋고 위치한 동그라미. 위에는 위치하지 아니하는이죠. 두 번째는 위치한이죠. 역시 재건축 사업입니다.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괄호 묶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주택수 범위 안에서 밑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은 두 개를 반드시 나눠야 돼. 재건축은 과밀억제 권역이냐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고, 과밀억제 권역 강남 안이라면 한 채밖에 안 준다가 원칙이죠. 근데 강남 안에도 한 채만 주겠다, 세 채까지 줄 수 있다. 세 채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소유한 범위 안에서. 이거는 현 정부가 만들었을까 지난 정부가 만들었을까? 지난 정부가 만들었지. 왜? 강남의 재건축 활성화 시키려고 강남이라도 무조건 세 채 주는 게 아니고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한 범위 안에서. 자, 내 과밀억제 권역 안에 재건축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집이 5채가 있어. 나한테 몇 채까지 줄 수 있어? 세 채까지. 최대 세 채까지.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한 채 이러면 안 되겠네. 원래는 한 채였거든. 한 채인데 지난 정부에서 이 규정을 만든 거야. 소유한 범위 안에서 세 채까지 줄 수 있다. 만들었는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든 과밀억제 권역이든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뭔가 또 플러스도 했겠죠. 자꾸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개성해야지. 다만 돼 있잖아.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밑줄, 조정대상 지역 밑줄. 자, 두 군데를 괄호로 한번 묶어볼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뭐 세법 시간에 많이 나올 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거기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했죠. 그 뒤에까지는 지금은 일단 기억 못 하셔도 여기는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밑줄 몇 주택만 준다? 그러니까 강남이든 아니든 강남이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다.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뭐 한다? 무조건 한 채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한 채밖에 안 준다. 그게 현 정부 들어서서 신설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합니다. 본래는 법조문이 2개인데 우리 책에는 지금 1개로 묶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 기억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는 나번에서는 뭐 봤어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준다. 재건축에 관계된 거 봤죠?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다는 1+1입니다. 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1+1. 마트 가면 1+1 하지요. 1+1은 한 개는 큰데 한 개는 뭐 하는 거? 큰 거 사면 작은 거 준다. 이게 1+1입니다. 요거는 본래 이런 얘기예요. 밑줄부터 그럴까 볼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돼 있죠. 가로를 한번 묶어봅시다. 아까 가격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이게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 있잖아.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 앞에 종전이라는 말을 적어주세요. 맨 앞에. 종전 토지 건축물. 종전 토지 건축물은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죠. 또 가로 밖으로 갑시다. 일단 가로 밖에 가격의 범위 있죠. 범위 밑줄 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밑줄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밑줄 걷죠. 면적 범위 그 면적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볼까?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자, 1+1 2주택을 주는데 조건 있죠. 뭐 범위 안에서 주든지 종전에 내가 갖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있죠. 가격 범위 안에서 주든지 또는 전용 면적 있죠.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안에 주든지. 그러니까 가격이 되든지 전용 면적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된다면 이 범위 안에서 1+1 몇 채를 준다? 2채를 준다는 거예요. 2채. 2채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 나이가 올해 70이에요. 70으로 안 보여요. 70이야.
그럼 70이면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일까? 70평이겠지. 아, 아파트가 70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70이 안 되는갑다. 그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을 하자입니다. 재건축을 하자입니다. 이 70세대는 이분은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재건축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을까? 80으로 할까? 70은 너무 젊나? 그럼 내 나이가 80이야. 그럼 우리 아빠 그럼 80평이야. 재건축 하는데 아파트. 재건축 한단 말이 뭐요? 내가 지금 집 얻어서 이사 나가야 되잖아. 이사 나가야 되고 나중에 또 재건축 한다 그러면 뭐 총회한다 그러면 또 뭐 또 전혀 또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또 막 귀찮아 죽겠는 거야.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지금 집안에 지금 돈을 꽉 쌓아놔가지고 지금 막 뜯어내면 전신에 돈이 막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조건을 다는 거야. 2주택 줄게, 2주택. 한 채는 큰 거 주는데 한 채는 조그마한 거 줄게요.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80평에 살던 이 80세에 되는 노인이 5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좁아서 못 살아요. 혼자 살면서 50평짜리 살면 거 좁아서 못 살아야 되니까. 이 양반은 집에서 안 나가. 맨날 배낭 메고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집안에만 돌아다니도 넓어 죽겠어. 근데 50평짜리 가려니까는 이거 뭐 전부 다 눈에 보이고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러면 조건을 다는 거야. 60평짜리 하나 하고 15평짜리 16평짜리 하나 2채를 줄게. 2채를 줄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임대하면 뭐가 나와요? 임대 수익료가 나오잖아. 그럼 가만 앉아서 뭐가 나와? 생활비 용돈이 나오잖아. 용돈이. 그럼 용돈이 나오면 이제 배낭 메고 집안이 아니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 이제 지하철 타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매번 출근할 때 보면요, 배낭 메고 등산복 차림으로 지하철 타고 그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산에 가가지고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면 얼마나 좋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거야. 어디가 탑골공원. 저번에 탑골공원 가봤는데 탑골공원에도 별로 없더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교회 같은 데 가면 돈 주기 때문에 돈 받으러 다니고. 교회 가면 돈 준다고요? 2,000원, 3,000원 이렇게 줘요. 교회? 네, 교회 가면. 아니 교회가 돈이 뭐가 있어 돈이. 자, 그러면은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80평짜리 가격이 방금 60평짜리하고 16평짜리 2개를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웬만하면 이 2채 합하면 이 가격보다 비싸 안 비싸? 비싸다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가격 범위 이렇게 했더니 2채가 안 나와. 그래서 요걸 넣은 거야. 그러면 가격이 안 되면 면적 범위 안에서 준다는 거야. 그럼 60평 더하기 16평 요거는 80평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가격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채 준다는 거예요. 2개 중에 1개만 해당되면 돼. 자, 계속 봅니다. 이중 1주택은 돼 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 밑줄. 주거 전용 면적 60이야. 한 주택은 조금만한 거 준다니까. 조금만한 거. 그 사이즈가 얼마예요? 60 이하로 주겠다. 다만 괄호를 묶어보세요. 60 이하로 공급받는 1주택. 요것은 밑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 돼 있죠? 그거 기억합니다.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 동그라미 괄호 밖에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동그라미 알선할 수 없다. 자, 주택의 전매를 우리가 주택법에 가면 공부합니다. 주택의 전매는 본래 전매의 본래 뜻은 개념은 내 앞으로 등기하기 전까지 팔아먹지 마. 이게 분양권 전매거든.
분양권 전매인데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져도 일정 기간 못 팔아먹게 분양권 뭐 상한제 이런 게 있어. 주택법에 가면 나와. 내 앞으로 등기가 돼도 못 팔아먹는다니까. 그러면 요거는 내 앞으로 내 소유인데도 못 팔아먹는 거야? 소유가 아직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된 거야? 아니, 이는 등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되면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안 돼도 법률 규정에 의해 물권 변동이거든. 그렇지만 3년간 못 팔아먹게 하는 거야. 요 60 이하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뭐 해야 돼? 뭐 내 임대를 주면 되겠죠? 못 팔아먹는다고 그랬지 임대 못 한다는 소리 안 했잖아. 그럼 만약에 나는 얘가 16평짜리 들어가 살아. 그러면 60평짜리를 팔아먹고 이건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60이야 이걸 못 팔아먹는다. 60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두 주택 주는 걸 예외를 받습니다. 자, 그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자, 첫 번째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한 세대당 몇 채 주는 게 원칙이다? 한 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다. 공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토지 공유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토지 공유는 조례로 정하면 따로 조례로 정한 대로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얘기인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면 가진 것만큼 줄 수 있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소유한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거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그때는 한 주택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겠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 싹 서울을 싹 묶어버리잖아. 그럼 결국은 한 주택밖에 안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 2주택을 줄 수 있다. 요거는 종전 토지 건축물에 가격 범위 안에서도 줄 수 있고 전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도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넘기세요. 334페이지. 334페이지 보면은 박스 밑에 공람 의견 정치 나오죠. 아까 봤죠? 요거예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관리처분 계획은 공람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라고 그랬죠. 읽어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밑줄 며칠 30일 이상 30일 이상 토지 등 334 맨 밑에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적에 공람을 시킨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죠. 오른쪽 페이지. 여기도 인가 여부 통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까 시행계획은 반영 여부 며칠? 60일. 관리처분 계획도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 근데 얘는 똑같지는 않아. 한번 읽어볼까? 시장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죠? 원칙은 며칠이나 해주라는 거야? 30일이나 해줘라. 아까 시행계획은 60일이나 해줘라.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는 30일이나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예배도 있네. 다만 시장운수 등은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 괄호 문구에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하는 경우 이때는 인가 신청 받는 날로부터 며칠을 해주면 된다. 60일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3번 인가고시. 시장운수 등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고에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를 해야 된다. 자, 됐고 밑에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 어르신분 물어본 적 없고. 넘겨보시면 7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의 효과가 나오죠. 자, 효과 아까 제가 4가지를 적었어요. 이때부터 뭐 들어간다? 철거.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최단 존속기간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의 1번은 지금 보실 내용은 뭐 아니고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대로 분양하는 거 맞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일단 놔두고 순수하고 관계없이 책 나오는 대로 찾아봅시다. 2번에 사용수익 정지 나와있죠? 사용수익 정지가 먼저 나왔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밑줄 한번 볼까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또 밑줄 그어볼까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자, 괄호를 한번 더 묶어주세요. 그걸 기억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언제부터 사용 못해? 관리처분계획이 고시가 떨어지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하면 철거 들어가거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떨어지면 사용 못해요.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건 공사 다 끝나서 새 아파트 받을 때까지. 왜? 고시일이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하니까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여기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밑줄,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시행자 동의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이 또 세입자를 위해서 용산 사태가 있고 나서 신설된 거예요. 자, 공치법에 따른 밑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세입자 돈 안 내주면 안 나가야 됩니다.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줘서 내보내고 사업해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등 계약 해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 개발법하고 차이점은 거기는 임대료 조정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 해지라니까.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때는 밑줄,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하면은 이제는 뭐 받아 나가야 돼? 보증금 받아 나가야지. 보증금 받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보증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보증금은 누가 주는 거야? 그렇죠. 소유자가 집주인 조합원이 주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이 아직까지 민법상 계약에 많이 남아 있어. 근데 돈 줘 안 줘? 없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돈을 안 주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 반환 청구권. 자, 요거를 우리는 금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괄호 묶으세요. 금전 반환 청구권. 이걸 밑줄,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행사해야 된다.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 전세금 내주는 건 시행자의 증여 의무다. 증여가 뭔데? 공짜로 주는 거지. 시행자가 보증금을 공짜로 내주는 의무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대신 갚아준 거죠. 대위 변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줬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구상해요. 구상하겠죠. 금전 반환 청구권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밑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상을 하니까 구상이 안 되네. 구상이 안 돼. 시행자가 대신 돈을 내준 건 믿을 구석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대신 돈 내줬지. 아파트가 있잖아, 조합은. 그래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죠. 괄호 묶으세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밑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동그라미. 압류. 이 압류한 권리는 밑줄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저당권. 민법 시간에 저당권 많이 공부했지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란 무슨 의미일까? 경매 붙여버린다고 돈 안 갚으면 경매에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효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자, 관리처분기 인가를 받은 경우, 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 났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죠. 최단 존속기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간은 민법, 주임법, 상임법의 일정 규정을, 그 일정 규정이란 건 임차권자 등의 보호 규정되어 있죠. 그걸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적어주세요.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을, 최단 보장기간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 안 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안 보셨어? 1번 빼고 다 봤죠? 사용수익 못한다. 최단 존속기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거 어디 나와야 될 건데. 자, 됐고 밑에 뭐 내용은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또 뭐 그 내용 오른쪽 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있죠? 거기에 나와 있네요. 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 조서와 사진, 영상 자료 등을 만들어서 착공 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철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밑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시장운수 등은 사업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됐는데 신설된 내용인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철거하는데 일주일 전 일몰로 새벽에 와서 막 두드리 부시고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뭐 호우 대설 어쩌고 저쩌고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밑에 이번에 예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원칙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란 얘기는 미리 하는 것이요. 미리란 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기 전에 철거한다 그런 뜻이죠.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에 박스에 두 가지가 있죠. 자, 밑줄 긋습니다.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동그라미, 또 시장문서 등의 허가 동그라미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밑줄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밑에 박스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법 이름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밑줄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폐공과 밀집으로 밑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도 막 철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철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아직 이사갈 준비가 안 된 세입자들, 그죠? 주로 이사갈 때가 말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도 조합해서 지금 돈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하는 현장에 불이 한두 집이 불이 반짝반짝 지금 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용적업자들 불러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야. 두드리 부시고.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철거업자가 같아서 달랐어. 다르다니까요. 용적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쫓아내고 두드리 부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하지 못하게끔 이 법을 만든 거야. 관리청 인가 안 하고 나서 철거하도록. 관리청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철거하지 마 이렇게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바꾸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 건물이 지금 다 무너질 판이야 지금. 자다가 지금 무너지고 위험한데 이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보상을 안 해줘. 왜? 법에서 관리청 인가하고 나서 철거하지, 인가하기 전에 철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인가하기 전에 없어진 건물은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고 있어서 예외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미리 철거해라. 단 미리 철거되어도 보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걸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또 재개발 현장에서 강력 범죄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한 10년 정도만 하더라도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부산에도 뭐 사건 많았잖아. 옥상 물탱크 사건도 있고 뭐 부산 전국적으로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정비사업 재개발 현장에는 뭐 CCTV도 설치해야 되고요.
범죄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법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철거는 하되 뭐하라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 동의는 받아. 동의. 그리고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고? 허가 받고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사유가 두 개로 늘었어. 첫 번째는 붕괴 안전사고 우려. 이게 첫 번째 만들어진 사유고, 두 번째는 폐공가 등으로 범죄 발생 우려. 이게 두 번째 사유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철거할 때는 반드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 동의를 받아, 동의를. 그리고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아? 허가. 그러면 얘는 미리 철거된 건물이죠. 그럼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아까 종용토지는 시행계획 인가 있는 고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그거보다 빨리 철거될 수도 있죠. 빨리 철거되면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받은 날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 바뀐 게 뭐냐면요. 다음에 공부하시면 지금은 시공자하고 철거업자가 같아요. 철거 용역을 따로 못 주도록 돼 있어. 이제 시공자 계약 체결하면서 반드시 철거 계약을 같이 체결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3번 바뀐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인가를 신청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철거 들어가는데, 안전사고 우려나 아니면 범죄 발생 우려가 있으면 미리 인가 떨어지기 전에 철거할 수가 있죠. 단 토지 등 소유자한테 뭐 동의,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해도 권리 의무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는 철거를 하니까 사용 수익을 못하죠.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날 되면 받으니까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 그래도 예외가 있어. 시행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권리 금전 반환 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는 안 주면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이 안 되면 뭐 한다? 압류. 이 압류는 뭐하고 동일한 효력? 저당권.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내용도 몇 개 봤죠? 분양 설계하는 거죠. 분양 설계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끝난 날을 기준으로 했죠.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도 들어가야죠. 분양 대상자는 소유자잖아. 소유권 외의 권리 명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갔죠. 돈이 5개인데 2개는 예정이야.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거, 일반 분양할 거. 또 종전 것도 있었잖아. 종전 얘기는 몇 번 했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근데 만약에 시행인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철거되면 시장 군수 등한테 뭐 받은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가 받은 날. 또 무슨 돈이 있더라? 전체 정비 사업비. 추산액이 들어가야죠. 왜? 그 전체 정비 사업비 추산액이 들어가야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분담 시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무슨 돈이 있더라? 세입자한테 주는 거. 세입자. 그렇지. 그게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 뭘 받고? 준공인가 받고. 됐죠? 예, 준공인가 해가지고 준공인가 고시하는데 요거는 지금 몰라도 괜찮아. 다음에 알면 되고. 우리는 한 개만 물어봅시다. 준공인가는 누구한테 받을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전부 시장군수 등이야. 넘기세요. 우리는 뭘 알아볼 거냐면 341페이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제 마지막 절차예요.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한다고 표현합니다. 시행자는 공사 완료 밑줄 긋습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 그때는 그 공사 완료 위에다가 원칙 이렇게 하면 적어볼까? 원칙.
공사 완료 위에다가. 자, 그때는 지체 없이 돼 있죠. 지체 없이. 정비법하고 우리가 개발법의 좀 차이점인데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정비사업은 공사 끝났죠? 무조건 바빠. 지체 없이야. 소유권 이전 며칠이나 해줘야 돼? 지체 없이.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했잖아.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하려고 해주라고. 소유권이 지체 없이 해주라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도 괜찮은데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개발법에서 민법에 187조라고 얘기했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잖아. 다음 달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나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민법과는 다르게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 등기. 아시겠죠? 근데 개발법은 뭐 14일 이내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정비법은 전부 지체 없이야. 소유권 이전도 며칠 내에 해주라고. 지체 없이. 이전 고시하고 등기해줘. 등기도 지체 없이. 그렇게만.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괄호로 묶어볼까 한번.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 그걸 1번이라고 붙여보세요. 1번.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그게 괄호로 묶어서 2번이라고 해봅시다. 세 번째.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이렇게 해서 3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보세요. 환지 방식하고 똑같은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걸 분양받을 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방법은 고시잖아요. 그런데 정비사업에는 한계가 통지하려면 절차가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공사 끝나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지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는 거고,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말하는 거 통지하고, 세 번째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가 공사 완료 고시 거기에다 원칙이라고 적으라 했는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재는 그 예외를 3번에 따로 떼서 적어놨네. 이제 3번 보세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괄호로 묶어볼까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거기까지. 그 다음에 완공된 부분 거기 밑줄. 완공된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소유권 이전하는 원칙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 다 안 끝나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인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번 올라갑니다.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을 자, 또 가로로 묶어볼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 이 말은 이전 환지 같으면 환지 처분하려는 때. 이전하는 방법이야. 방법. 해당 지자체 밑줄. 지자체 공부에 뭐 한다? 고시. 공부의 고시. 밑줄. 시장군수 등기기 보고. 보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공보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고시하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다음 날. 그리고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면 모든 절차 끝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등기하고 청산하면 되겠죠? 등기하고 청산하면 된다. 그럼 이제 4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효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분양 대상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가 들어갔잖아. 여기 있는 권리들. 그게 새로 받은 대지 건물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만 넘어와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넘어와. 아닌 권리도 넘어온다 이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4번에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 고시 규정에 의하여 괄호 묶어볼까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전했죠? 소유권 넘어왔죠? 넘어왔어.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밑줄 등기된 권리, 등기된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밑줄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자, 공통점이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야. 자, 민법 시간에 등기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겨.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등기해야 대항력 생겨? 등기 안 해도 생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아직 공부 안 했죠?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내가 거기 이사 들어가고 확정결정을 받으면은 아시겠죠? 확정결정 받으면 우선 변제권까지 생기고, 그죠? 우선 변제 뭐 해야지 대항력이 생겨? 원조당보다 앞서서 아니 뭐 하면 대항력이 생겨? 주소 이전하고 인도 받으면 되잖아. 이사 들어가고. 확정결정은 우선 변제. 확정결정은 우선 변제. 민법시를 공부해 나는 몰라서. 어쨌든 거기는 등기를 안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공통점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들은 이런 뜻이야. 등기가 되어 있거나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 받은 대지 건축물로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넘어온다. 그걸 뭐라고 돼 있어? 이전 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설정된 것으로 본다. 거기까지. 자, 정비법도 거기까지만 하실게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좀 잡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건축법 조금만 좀